프리덤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신 김정민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애국 시민들의 태극기 집회에 바란다. 국제정치학자가 바라본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아갈 길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박사님 네. 작년에 기부하셨다고 10 몇 년 동안 학위 준비하시고 네, 7월경에 들어왔습니다. 예. 네. 얼마 동안 외국에 계신 거예요? 몽골에 계셨다면서요? 몽골에 5년 있었고 그 이전에 카자흐스탄에 8년,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특히 또 뭐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고 네. 그런 중앙아시아 쪽으로 유학 가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계기보다는 일단 제가 세계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 직업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따로 가고 싶었는데 사실 원래 미국 쪽을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저는 남들 가는 데는 또 안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네. 안 가는, 사실 중앙아시아는 지금도 미지의 땅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게 됐는데 사실 갈 때는 정말 생각 없이 갔다가 네. 가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 오기를 잘했다 하면서 연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 제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 네. 모든 연구 내용물들이 그때 다 만들어지죠. 그 학자로서 네. 작년에 한국에 귀국할 무렵에 네. 촛불 집회 네. 대단했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도 또한 대단했는데요. 네. 그 귀국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국내에 왔다 갔다 좀 하시면서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국제 정치학자가 본 그 국내 상황, 소득 2만 불, 3만 불 되는 국가가 네. 아무나 입에서 혁명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떻게 학자적인 관찰 대상에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이 어땠습니까? 원래 국제관계 쪽에 저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원래 국내 정치 안 봤습니다. 예. 이게 너무 혼탁하고 하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어차피 제 연구 프로젝트 자체가 유라시아 횡단 실크로드, 네. 철도라든가 파이프라인이에요. 네. 결국 종착역인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쪽 상황 이제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물론 네. 우리나라에서 저는 좌파나 우파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은 다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네. 다 맞다고 보지만 이제 문제는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를 전 중요시 봐요. 네. 근데 그 결과물을 보면은 진흙탕이 되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국정 분란으로 갈 뿐이지 건전한 방식의 토론과 문화, 그 토론에 통한 그런 민주주의적 문화는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각종 촛불 집회 당시 그거는 외세 개입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고요. 촛불 집회에.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원래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고대사 갖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대사 연구는 주로 좌파적 계열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많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팬들도 그쪽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제가 국제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파적인 성격, 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런 거죠. 그런 발언을 하니까 굉장히 팬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저에게 반발을 하는 사람도 많고 적이 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제가 그때도 얘기할 때 늘 그랬던 게 내가 고대사를 연구할 때의 관점은 딱 하나다예요. 그건 국익을 관점으로 하는 사관이다. 나는 민족사관도 모르겠고 국익사관이다. 네, 뭐 실증사관 이거 모른다예요. 난 이런 거 모르고 나는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 사관이다. 따라서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하는 거지 당신네들이 원하는 코드에 맞추진 않는다예요. 이게 제 나름대로의 학자로서의 좀 곤조입니다. 네. 나는 협상하지 않겠다.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네. 촛불 뭐 시민혁명이라 그러고 네. 또 뭐 에버트 상 독일 사민당에서 하는 재단에서 네. 상까지 수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시민혁명이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시민혁명이 완성됐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네. 일부는 불안해하고 네. 또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떤 공허한 목소리 그리고 네. 갈등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본다니까요. 네. 문제는 그 합쳐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 이 결과물이 진흙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 정부 세워서 어떻게 삶이 좀 나아졌냐는 거예요. 삶이 좀 나아지잖아요. 결과물 예. 안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해 이런 행동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말로는 다 애국 활동한다고 했고 국가를 위해서 한다면서요. 네. 그렇다면 자신들의 행동이 거기에 맞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게 일종의 옛날 그 학생들을 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빵점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험 칠 때 빵점 맞는 거죠. 그렇죠. 결과물이 안 나. 그러면 자기가 빵점을 맞았지만 열심히 밤새워 공부했다고 그게 정당화가 되냐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지금 기껏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이 가던 물론 내부적인 문제 있다 치더라도 그걸 갖다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바꿀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놓고 일을 더 악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건 본인들의 책임이죠. 지금 우리 국제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우리 촛불 집회를 들여다보면 네, 그 집회 피켓이나 이런 거 보면 반미적 구호들이 굉장히 많고 맞죠.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그를 반미 운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반미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이제 물론 이제 반미 운동의 원인을 미 제국주의란 말을 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제국주의적인 수탈을 당한 경우는 없어요. 미국으로부터 숙탈은 그렇죠. 없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한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중동 이런 부분은. 네. 근데 우리는 당한 적이 없어요. 네. 따라서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 제국주의 수탈이라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넌센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미국의 그러한 최후국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늘 제국주의는 존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중국은 제국입니까? 제국이 되고 싶어 하지요. 아직은 제국이 아닙니다. 제국은 아닌데 하는 행동은 제국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행동은 벌써. 제국을 여기 지역적 제국주의죠. 네. 세계적인 제국주의 국가 못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패권 국가로 그렇죠. 지금 지역적 패권은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죠. 추구하고 있죠. 사실은. 네. 근데 하는데 문제점은 이 중국이 하는 이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 지금 현재 하는 대외 정책 이것과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대외 정책을 비교하면요. 이 중국의 패권을 추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하수고 그리고 세련되지가 못합니다. 거칠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말 안 들으면 뭐 무역을 끊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밥도 안 주고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등, 기자 두들겨 패고 아주 보면 유치해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지금 몽골 제국 시대 때 패권 국가한테 지금 지배를 당하나 고려 시대 때 몽골 제국한테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식의 짓은 안 해요. 네. 물론 나중에 나가서 국제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져버리죠. 은근히 가면서 오히려 사실 그게 더 무섭다고 보는데 이 중국처럼 국제 질서도 안 지키고 그리고 주변 국가에 대한 배려도 없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패권 국가가 왜 미국을 대체해야 되냐 생각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반미에 대해서는 반미할 실익도 없고 네. 결국 아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국주의의 수탈을 당할 우려도 없는데 네. 반미론자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반미. 그거는 아무래도 결국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데 입장과 시각의 차이. 네. 즉 남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미국한테 손해 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의 북한의 입장에서는 입장에. 손해 본 게 많죠. 그렇죠.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었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한 것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이 잘 살았지만 미국의 개입에서 남한이 더 미국보다 잘 살게 아니 북한보다 잘 살게 돼버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은 제국주의자고 방해자인 건 분명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자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반미를 해야 되네. 우리나라에서 이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반미 데모하는 거를 자꾸 내가 그거 갖고 묻는 거예요. 무엇이 미국의 문제점이냐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나를 이해를 시켜봐라요. 이해가 안 돼 이게 보면은 왜냐 제국주의 수탈이라는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 상황에서도 네. 우리가 지금 한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탈을 하려면요 미국이 흑자를 봐야 되지 우리가 흑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사상 최대 또 흑자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수탈이 있냐는 거예요. 네. 없잖아요. 너무 그래서 제가 비교가 말이 안 됩니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 보면 하는 게 너무 비교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중국이
미국을 딛고 패권 국가로 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100% 당언해요. 네. 제가 왜 못한다고 하냐면은 그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네. 더구나 오늘 같은 현대 국가에서는 최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최신 무기는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국방비가. 미국도 그런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세계 무역 항로를 장악하고 있고요. 일단 모든 원자재의 거래는 미국을 통해서 합니다. 선물 시장 이런 것들 다 미국이. 그리고 기축 통화가 달러로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의 세계 무역이 계속 유지되는 한 엄청난 양의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가질 수 있어요. 미국은 그렇군요. 그 수입원을 가지고 세계 경찰 국가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 정도의 수준으로 따라잡으려면요, 바로 독자적인 무역 항로, 독자적인 원자재 시장, 그리고 기축 통화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중국이 시도를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 하고는 있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사람을 뛰어넘으려면요, 무엇이 돼야 되냐면 첫째, 현재 강대국인 미국이 게을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엘리트층이 부패하고 무능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의 미국의 엘리트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똑똑합니다. 오히려 중국의 엘리트층들이 부패하고 무능해져 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렇죠. 못 이긴다 이거는. 그 네. 새로운 아주 좋은 시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국내에는 반미를 주장하는 세력은 뭐 더없이 높고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안에서도 젊을 때 반미를 주창했던 그런 분들이 정치인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반중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네. 반중을 우리가 대놓고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대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뿌리 깊은 사대주의. 뿌리 깊은 우리 한민족 속에 숨어있는 사대주의. 그러니까 이러한 사대주의적 성향은 사실은 태극기 부대 안에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을 파트너로서 가고 싶었지 미국을 숙미주의자한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태극기 집회 가면 성조기가 반이죠.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전복되고 저는 전복되다는 관점으로 봅니다만 혁명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면은 어떤 힘이 필요하고 다시 원래 힘으로 되돌리려면 필요한데 왜 미국에 의존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역할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동맹국이고 파트너로서 역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뭘 미국에게 해달라고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저도 그런 거를 우리 네. 프리덤 댄스 사설에서도 앉아서 북풍만 기다릴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주장인데 네, 지금 우리 애국 세력들 네, 기존의 정치인들을 제외한 우리 이번에 각성된 네. 애국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지금 보면 반중 목소리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 민감한 부분인데 네. 그 중국은 91년도 개혁 개방 이후에 한국에도 많은 친중파 정치인들을 심어놨습니다. 심어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돈이었어요. 사업적 관계로 얽혀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무진장 많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사업적 관계로 돈이 얽혀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중적인 발언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이거는 여야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자기 무슨 모 정치인의 예를 들어서 후원 회장이 하는 사업이 중국에 공장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미국에 있으면 자본주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거기는 법 질서가 사유재산권이 지켜지지만 네. 중국 같은 데는 사실은 찍히면 사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반중 집회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국의 눈치를 보고. 그렇죠. 근데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권은 장악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분쟁의 화살이 국내 문제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촛불 집회 안에는 분명히 중국 집단도 있었고 일본계 조총련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일종의 제2의 국제적 코민테른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지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중국 눈치 보느라. 이러면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라고는 볼 수 없죠. 왜? 공산주의의 눈치를 보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 그렇군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눈치를 보는 보수는 없어 이 세상에. 네, 네. 그거는 그 통일전선 전술에는 북한 오히려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해 먹는 그 부패한 부르주아 계급일 수는 있지만 절대 보수주의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군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도 반중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예. 태극기 집회에 반중 집회를 가지고 한번 크게 나오자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꾸 반중 집회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래야 외국 외신이 실어줍니다. 첫 번째. 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식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모든 분야에서의 전략적 경쟁자란 말까지 썼어요. 즉 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랬고 이미 반중적인 거에 관련돼서 호주에서도 그랬고 네. 미국, 캐나다에서 이미 중국의 뇌물을 받아먹었던 사람들 지금 뇌물 스캔들로 지금 하나하나 감옥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가 바라보고 있고 홍콩에서도 지금 옐로우 엄브렐라 노란 우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반중 집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다 외신에 나옵니다. 태극기 집회 그렇게 많이 해도 국내 여론도 안 써주는데 국제 여론에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제 여론에 나온다면은 국내 여론에 안 써주겠습니까? 그렇군요. 결국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우파가 분열되는 내부에는 저는 친중파 정치인들이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우파 분열에. 네. 예. 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후에 분명히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뭐 저기 민주당이네 이쪽 민주노총네 이것만 얘기하는 거는 그 상처의 표면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저기 레짐 체인지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북한 체제 네. 레짐 체인지를 주장했고 만약에 자유통일이 된다 그러면 소득 3만 불짜리 국가가 중국 북경에서 몇백 킬로 안에 네. 생긴다는 거잖아요.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노 뭐죠 도미노선이 터지는 것처럼 당연하죠. 예, 그 자기 체제가 위협받는. 네.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 국가가 전혀 차원이 다른 국가가 네. 자기 심장부에 바로 몇백 킬로 안에 서울 대전거리에 생기는 그런 네. 거리라 그런 우려가 있겠군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좀 했거든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느냐? 네. 북한 체제를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탄핵이 됐다는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좋은 시각이신데 그러면 우리 태극기 집회가 친중 집회, 반중 집회로 네. 한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좀 봉합을 하고 네. 외부 문제로 화살을 돌려서 네. 우리 또 분열되어 있는 국론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이 좌파고 우파고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바로 외세 개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반미를 외치는 것도 외세 개입이라는 이미지 때문인데 사대주의면서도 또 한편은 이게 외세에 참 이게 대한 파라독스예요.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갖고 있는 거는 현상이니까 뭐 그걸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알고 보면은 강대국에 의해 이용당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쇼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는 건 태극기 부대를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를 강화시킨 것만을 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촛불 집회에 나갔던 젊은 사람들도 태극기 집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태극기 집회 사람들만을 위한 그것만을 위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외세 이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모르고 당한 걸 가지고 계속 원죄론을 끄집어내면서 넌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덮어줄 거는 덮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면 이제 알았으면은 우리 같이 이번에 외세 개입이 없는 독자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힘을 합치자는 쪽도 얘기해야 돼요. 네. 어차피 골수 자익분자는 극소수지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할 수 있다면 흡수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죠. 지금 외국에서 오랫동안 네. 중국의 수많은 국가가 국경선 접하고 있는데 네. 잘 사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없죠.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인데 네. 예. 그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반일 감정이 너무 강한데요. 그 자체를 뭐 옳다 그르다 할 편을 떠나서 이런 반일 감정도 어쩌면 중국이라는 정치 세력이 그 좀 조장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 반일로 흐름에는 그 반중에 대한 소리가 잔뜩이 묻히는 네. 수도 있나요? 그래서 반일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반일을 강조해서 반일 감정 반중 감정이
못 하게 되는 거죠. 묻히게 되죠. 시선을 글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같은 피해자 네. 입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 연구 단체들도 반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전부 그러니까 반중과 반일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반일로 갑니다. 반중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네. 왜냐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식민지를 당했던 건 당했던 거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못 합니다. 네. 우리가 일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해결돼요. 네. 왜냐면은 그 맨날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게 그 독일 총리들이 그 자신들의 그 2차 세계대전 범죄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생각하느냐? 네. 독일이 참여하고 사과한 거는 유태인에게 사과한 겁니다. 폴란드를 가도 아우슈비츠 형무소를 가고 독일을 가도 그렇고 다 유태인 탄압에 대한 거인 사과예요. 힘센 사람한테만 사과했는. 그렇죠. 네? 미국의 유태인 사회를 위해서 사과하는 거지. 그렇죠. 왜? 그 외에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죠. 나머지도 뭐 슬라브라든지 그런 쪽에는 사과 안 하는 거네. 그죠? 없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독일이 사과했냐예요. 네. 일본이 자발적으로 사과하는 날은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더 우월한 경제적, 정치적 위치에 들었으면 우리하고 거래하려면 무릎 안 꿇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지금과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부지런히 일해갖고 일본을 능가해야 된다예요. 그러면 위안부 문제가 뭐고 해결이 될 수 있다예요. 이런 식의 방식은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네. 아주 새로운 아주 좀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렇게 좀 일을 해달라는 요청은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담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있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3번 정도 있었지만은 네. 저는 안 될 거라는 거를 알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때도. 왜냐면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게 저는 절대 빨갱이랑 중국놈은 일을 안 한다. 이게 나의 절대 철칙이기 때문에 난 이것만 지켜주면 일한다예요. 네. 근데 안 지켜질 거라는 건 알았죠. 왜? 이미 내부 정치 구조가 그쪽 민주당 내부 인력이 누구란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여기 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한국에 와서부터 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걸 보고 아 니네들은 그렇구나라는 걸 이미 감을 잡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정말 우리 박사님 지금 학위 마치시고 정말 따끈따끈한 네, 바로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너무나 해맑은데 네. 이런 실질 관계에 있어서 참 반영이 되고 이랬으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태극기 집회 그리고 또 촛불 집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한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우리 대부분 중장년층 이상의 네. 어르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촛불 집회에 나갔던 우리 20대 30대 네. 그분들한테 각각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일단 그 태극기 집회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순혈주의를 강조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그 유교 사회 속에 농경지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정통, 순수 이걸 따지는데 그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제고 법치국가에 가는 거지요. 자꾸 혁명으로 정권 바꾸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몇백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지 자주 그렇게 하면 그거는 혼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 사람들은 너무 순혈만 찾는다고 하면 스스로 입지를 좁히려 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용서하고 받아줄 수 않은 태도를 가지 않으면요. 절대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보수는 그 태극기 집회 안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좌파적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르고 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관용과 포용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좌파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정도까지 망가졌는데도 자꾸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자존심 세운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년 2월 중순까지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IMF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선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미국하고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다시 짜서 대중국 견제 정책으로 나가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년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광화문 광장에서 굉장히 데모 많이 했잖아요. 촛불 그렇죠. 집회. 많이 나갔죠. 거기 CC 카메라 다 움직이고 그 쭉 확장되고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요즘 그거 아시죠? 미국 비자 다 그 과거 행동 검사해서 발급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친밀하건 반밀하건 상관없이 이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건 안 변할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은 다 프롤레타리아 살기 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살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 부르주아가 되고 있겠죠? 부르주아가 되고 싶죠. 돈을 벌겠다는 것 자체가 부르주아예요. 그리고 그렇죠? 예, 비행기 1등석 타고 세계를 누비고 싶죠. 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네.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부르주아입니다.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 아닙니까? 네. 나는 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연예인으로 성공하나. 연예인 성공해서 돈 벌어도 부르주아죠. 돈을 벌면은. 그렇죠. 저는 부자가 되는 걸 절대 악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돈을 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도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시카마에 얼굴 찍혀서 블랙리스트 올라가시면은 어떻게 해외 출장이 가능하며 고급 비즈니스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집회에서 반중 집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외국 외신들도 굉장히 보도가 한국에 대해서 되죠. 보도가 되고 몰려들죠. 네. 몰려들고 관심을 갖고 광화문 앞에 광장에 미국 대사가 있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굴 찍히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걸로 무마하죠. 왜?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극기 집회할 때, 반중 집회할 때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좀 카메라에도 많이 찍히시고 야 우리는 너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네. 저는 그런 거 천박하다 보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갈라져서 싸웠던 좌와 우 혹은 그 세대 간의 이런 갈등을 반중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그 통일의 구심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다음에 한번 또 들려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프리덤 뉴스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좋은 귀감이 될 만한 얘기입니다. 우리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신 정말 우리 신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신문물, 새로운 얘기들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길을 열고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언제까지 서로 혁명을 주장하고 평행선을 달리면 그 그릇은 그냥 깨지게 마련입니다. 통일은 고사하고 제3의 속국, 중국 아니면 일본의 속국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우리 박사님의 순혈주의를 너무 주장하지 말자라는 말씀 오늘 정말 기감으로 새겨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다음에 또 네, 고맙습니다. 예. 네,